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달동네의 저녁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낡고 비좁은 골목길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조차 닿지 않는 깊숙한 곳, 김진수 노인의 작은 방에서는 낡은 황색 전구 하나가 힘겹게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방 안은 온종일 모아온 폐지와 고물들이 만들어내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삶의 고단함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진수 노인은 달아빠진 방석 위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신문지 찢어진 잡지 찌그러진 상자. 그의 손길은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는 듯 신중했다. 이것들은 내일 아침 그의 끼니가 될 것이고 어쩌면 낡은 라디오에 들어갈 약값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째깍째깍.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 작은 방을 비껴가는 듯했다. 노인은 저녁 식사를 마친 지 오래였다. 식사라고 해봐야 찬밥 한 덩이에 시큼하게 익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맞은편의 노인 밥상은 언제나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노인의 마음에 드리운 그림자처럼 길고 깊었다. 가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맞은편을 향해 중얼거렸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혹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떠난 자식에게 건네는 의미 없는 혼잣말이었다. 오늘은 그런 혼잣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계적으로 손을 놀릴 뿐이었다. 폐지 더미를 다 정리하고 나자 노인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다.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서야겠다고 그는 다짐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어야 했다. 그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마지막으로 한 바퀴 더 돌기 위해 좁은 골목길로 나섰을 때였다. 재개발 소문으로 몇몇 집이 비어 을씨년스러운 골목 한 구석에서 그는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가 보였다. 길고양이였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노인을 쏘아보면서도 고통에 찬 울음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진수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주머니에는 오늘 밤 자신을 위해 사둔 군고구마 하나가 전부였다. 온종일 고된 노동 끝에 맛볼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다리를 절며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주머니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군고구마를 꺼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쪼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고구마 반쪽을 조심스럽게 고양이 앞에 내려놓았다. 이 늙은이 신세도 너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어서 먹어라. 고양이는 한참을 경계하더니 이내 참을 수 없는 허기에 고개를 밟고 고구마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로 시선을 옮겼다. 상처가 꽤 깊어 보였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비록 낡았지만 아내가 마지막으로 빨아 다려준 그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는 손수건 한쪽을 길게 찢어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다리에 감아주었다. 고양이는 놀라 몸을 피하려다 노인의 온기 있는 손길에 잠시 몸을 맡겼다. 서투른 응급처치를 마친 노인은 남은 고구마 반쪽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가 주는 작은 위로였다. 그때였다. 후드득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뺨 위로 떨어졌다. 하늘을 보니 어느새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있었다. 빗방울은 순식간에 굵어지기 시작했다. 진수 노인은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낡은 리어카는 내리막길에서 삐걱거리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삽시간에 비는 장대처럼 쏟아져 내렸고 노인의 얇은 옷은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이놈의 날씨하고는. 그는 혀를 차며 잠시 비를 피할 곳을 찾았다. 마침 문 닫은 가게의 처마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리어카를 처마 밑으로 밀어넣고 쭈그려 앉아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빗줄기가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젖은 옷 위로 한기가 스며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소리 사이로 그는 무언가 다른 소리를 들었다. 아주 희미한 억눌린 흐느낌 같은 소리. 그는 고개를 돌려 처마 가장 어두운 구석을 보았다. 처음에는 빗물에 젖은 낡은 상자 더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상자 더미가 아니었다.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였다. 진수 노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형체는 선명해졌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아주 작은 아이. 얘야. 노인의 목소리에 작은 어깨가 움찔 떨렸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도 노인은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듯한 커다란 눈을 볼 수 있었.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입고 있는 옷은 꽤 좋은 재질이었지만 흙탕물에 더러워지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 비에 젖은 머리카락은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작은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상한 것은 아이가 울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두 손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노인의 물음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잠시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노인은 아이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 새였다. 닳고 닳았지만 한눈에 봐도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결코 이런 버려진 아이의 손에 있을 법하지 않은 물건이었다. 나무 새는 마치 살아있는 듯 금방이라도 날갯짓하며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진수 노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빗속에 이 차가운 골목에 이 어린 것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눈동자에 담긴 깊은 절망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노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경찰서에 데려가야 할까 하지만 이 밤중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성은 끊임없이 그에게 등을 돌리라고 못 본 척하라고 속삭였다. 그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추위에 가늘게 떠는 아이의 어깨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리고 그 작은 손에 꼭 쥔 나무새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길 위에서 고통받던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하물며 사람인데 이 어린 것을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 진수 노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있던 낮고 해진 외투를 벗었다. 그의 유일한 방한복이었다. 그는 아이의 작은 몸 위로 외투를 덮어주었다. 아직 자신의 온기가 남아있는 외투가 아이의 떨림을 조금이나마 막아주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온기에 아이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커졌다. 아이는 말없이 자신을 감싸주는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비를 맞으면 병이 나.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나무새를 쥔 손은 그대로 둔 채 다른 한 손으로 노인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그렇게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과 세상에 홀로 버려진 아이는 손을 잡았다. 낡은 리어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빗소리만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진수 노인은 알지 못했다. 그가 지금 덮어준 것이 낡은 외투 한 벌이 아니라 한 아이의 온 세상이었음을. 그리고 그 작은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의 남은 인생과 미래 전체가 송두리째 바뀔 운명의 씨앗을 줍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달동네의 낡은 방으로 새로운 별 하나가 조용히 흘러들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낡은 문이 열리고 김진수 노인은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바깥의 세찬 빗줄기와 달리 작은 방 안은 고요했지만 눅눅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노인은 서둘러 유일한 재산인 낡은 석유난로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며 조금씩 온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아이는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 노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벽지를 대신한 낡은 신문지 한쪽 구석에 산처럼 쌓인 폐지 더미, 그리고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낡은 살림살이들. 아이의 커다란 눈동자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담고 있었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 같았.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이리 오너라. 노인은 아이를 난로 가까이 이끌었다. 흠뻑 젖은 아이의 옷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낡은 옷장에서 가장 작고 부드러운 자신의 네일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노인이 등을 돌려주자 조심스럽게 젖은 옷을 벗고 헐렁한 네일로 갈아입었다. 아이의 작은 몸에 노인의 옷은 마치 자루처럼 컸다. 그 모습이 어쩐지 처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새가 둥지 안에서 안정을 찾은 듯 보여 노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냄비에 물을 붓고 밥알이 조금 눌어붙은 바닥을 긁어 숭늉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당장 먹일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아이의 배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아이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두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제야 노인은 아이의 얼굴에서 어린아이다운 당혹감을 발견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어서 이리 와서 몸 좀 녹이렴. 노인은 뜨거운 숭늉을 그릇에 담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숭늉을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는 말없이 그릇을 비웠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노인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 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온 듯 아이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노인은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자신의 낡은 이불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아이는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 손에는 여전히 그 작은 나무새를 꼭 쥔 채였다. 진수 노인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지붕을 두들기고 있었고 낡은 지붕의 한쪽에서는 규칙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져 양동이를 채우는 소리가 났다. 뚝뚝. 그 소리는 마치 노인의 혼란스러운 심장 소리 같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당장 내일 아침 끼니는 어찌할 것이며 이 아이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가? 가장 올바른 일은 아침이 밝는 대로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는 것이다. 그곳에 가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찾아줄 수 있을 터였다. 자신 같은 폐지 줍는 늙은이가 아이 하나를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무책임한 객기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노인의 시선은 다시 아이의 얼굴에 멎었다. 곤히 잠든 얼굴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두려움이 숨겨져 있을까. 세상의 어딘가에 있을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낯선 세상으로 차가운 제도의 손길로 밀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곳에 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노인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다. 평생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산 적은 없었. 하지만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늘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 있었다. 이제 와서 이 작은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뚝뚝 양동이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이불깃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았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물새는 낡은 지붕 아래에서 스스로와 맺은 엄숙한 약속이었다.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라도 이 늙은이는 너를 버리지 않으마. 그날 밤 진수 노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무언가를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노인이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깨어나 그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아이의 눈에는 조용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일어났느냐 배고프지.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남은 밥으로 주먹밥 2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아이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먹었다. 아이의 이름도 나이도 아직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아이가 안정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잠시 나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겠느냐. 노인의 말에 아이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어제처럼 그의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잡았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였다. 가게 주인인 나영숙은 깐깐하고 입이 거칠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여자였다. 그녀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다가 진수 노인과 그 뒤에 숨다시피 붙어 있는 아이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영감. 그 뒤에 달린 건 또 뭐야? 어디서 애를 주워왔어? 나영숙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으며 노골적인 의심과 경멸을 담고 있었다. 동네 사람 몇몇도 그들의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기 시작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이제 하다하다. 애까지 데려다 키우려고 노망났어. 영감 제 부모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냅다. 경찰서에나 데려다 줘.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진수 노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그는 나영숙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조금 더 끌어당겨 감쌌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보호의 몸짓이었다. 쌀 한 대하고 달걀 몇 개만 외상으로 주시오. 이달 말에 폐지 판돈으로 바로 갚으리다. 노인은 나영숙의 비난을 못 들은 척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영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자기 먹을 쌀도 맨날 외상이면서 이제 애까지 먹이겠다고. 영감 내가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투덜거리면서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쌀이 담긴 비닐봉지와 달걀, 새알을 퉁명스럽게 내밀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다음부턴 국물도 없어. 고맙소. 짧은 인사를 남기고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등 뒤로 나영숙의 혀차는 소리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노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수 노인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오래고 외로웠던 인생의 문이 어젯밤으로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지켜야 할 작은 생명이 있었고 등 뒤에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보았다. 막막하고 힘겨운 길이 눈앞에 선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손을 잡은 작은 손의 온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세월은 가난한 달동네의 지붕 위로도 공평하게 흘렀다. 화살처럼 지나간 4년의 시간 동안 김진수 노인의 등은 조금 더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바래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온기가 자리 잡았다. 그 온기의 근원은 이제 10살이 된 소녀 김서연이었다. 노인은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어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뿌리 내릴 온전한 이름을 주고 싶었다. 서연은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그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닌 깊은 관찰과 사색의 시간이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진수 노인이 폐지 더미에서 주워온 낡은 책과 신문지는 서연에게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창문이었다. 노인이 어깨너머로 가르쳐준 글자들을 서연은 단 며칠 만에 깨우쳤고 이내 혼자서 어려운 한자가 섞인 신문 기사까지 읽어내렸다. 무엇보다 아이에게는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든 사진처럼 기억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었다. 노인이 무심코 들려준 옛날 이야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가사 신문에 실린 복잡한 도표까지 서연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다. 노인은 그저 아이가 유난히 총명하다고만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재능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녀딸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들만의 질서와 행복이 있었다.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새벽에 나설 때면 서연은 어느새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노인이 지쳐 돌아오면 서연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텅 비어있던 작은 방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그럭저럭 버틸만 했다. 하지만 평온함은 가난 앞에서 늘 위태로운 것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낡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진수 노인은 평생을 짓눌러온 고된 노동의 대가를 치르듯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다. 기침은 멎지 않았고 열은 펄펄 끓었다. 노인은 며칠째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못했고 두 사람의 얼마 안 되는 양식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물수건으로 노인의 이마를 닦았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약을 사야 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다. 바로 그때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구멍가게 주인 나영숙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방안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영감 알아누웠다는 소문이 진짜였구만. 그러게 젊을 때 몸 관리 좀 하지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다. 그녀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외상장부를 꺼내들었다. 외상값이 벌써 쌀 2가마니 값은 되겠어. 당장 갚던지 아니면 오늘부로 외상은 끝인 줄 알아. 알아누운 노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몸만 나으면 바로. 시간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나영숙은 매몰차게 말을 잘랐다. 그녀 역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였기에 그녀의 날카로움 속에는 자신의 불안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외상장부를 노인의 코앞에 흔들어 보이며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10살 소녀의 작은 체구는 금방이라도 나영숙의 기세에 눌려 사라질 것만 같았다. 저기, 아주머니. 나영숙은 아이를 쏘아보았다. 어린애는 저리 비켜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장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나영숙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요, 맹랑한 것 좀 보게 네가 뭘 안다고. 서연은 주눅들지 않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부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지난주 화요일에 두부값을 2번 적으셨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옆집 식당 아주머니가 돈을 갚으셨는데 그걸 빼지 않으셔서 지난주 전체 계산이 틀렸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나영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장부를 모르겠어. 아주머니께서 식당 아주머니와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장부에 쓰신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서연은 며칠 전 몇 시에 누가 와서 무엇을 얼마에 사갔고 얼마를 외상으로 달았는지 막힘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마치 눈앞에서 영상을 재생하듯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처음에 분노와 황당함으로 가득 찼던 나영숙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자신의 장부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아이가 말한 날짜와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말이 전부 맞았다. 자신이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찾지 못했던 계산 착오의 원인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돈은 처음부터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실수였을 뿐이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영숙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년간 이 아이를 그저 주워오네 입만 하나 늘어난 짐으로 여겨왔던 자신이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직 간절한 애원만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약을 사야 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매일 가게에 가서 아주머니 일손을 도와드릴게요. 샘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발. 서연의 그 마지막 말에 나영숙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결국 무너져 내렸다. 이 영특하고 기특한 아이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냉대와 멸시를 어떻게 견뎌왔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고 왔던 장부를 품에 안은 채 황급히 몸을 돌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가게에서 가져온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낡은 밥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쌀 한 봉지와 해열제 한 병이었다. 감기 옮겠다. 잘 먹여. 그 말을 끝으로 나영숙은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진수 노인에게 빚 독촉을 하지 않았다. 가끔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반찬거리를 건네주고 가기도 했다. 서연은 나영숙이 두고 간 약을 들고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진수 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몽롱한 정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가진 특별한 재능보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던 아이의 용기와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서연의 작은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임이 틀림없었다. 그날 밤 노인의 열은 조금 내렸다. 서연은 잠든 노인의 곁을 지키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들었어. 대형 건설에서 기어이 재개발을 밀어붙인대. 보상금도 헐값이라던데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담.
대형 건설. 서연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방구석 폐지더미 위에 놓인 낡은 신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기업 대형 건설 박성진 대표 인터뷰. 신문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사진 속의 저 남자가 바로 10년 전 자신을 차가운 골목으로 내몰았던 친삼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에 늘 쥐어져 있는 낡은 나무새가 저 거대한 건설사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작은 방 안에서 얻어낸 사소한 승리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달동네의 하늘 위로 대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시간은 낡은 동네의 풍경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은 바꾸지 못했다. 또다시 6년이 흘렀다. 끔찍했던 빛 속의 그날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해였다. 이제 16살이 된 서연은 키가 훌쩍 자라 어엿한 소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질끈 묶은 채 낡았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다려 입은 교복은 소녀의 총명함과 단정함을 말해주었다. 진수 노인은 이제 리어카를 끌기에는 너무 늙고 쇠약해졌다. 대신 그는 동네 어귀에서 작은 구둣방을 얻어 낡은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시작했다. 서연의 비범한 기억력과 꼼꼼함 덕분에 나영숙의 구멍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되었고, 고마움을 느낀 나영숙이 보증금을 보태준 덕분이었다.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다.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평화 위로 드리워졌던 대형 건설이라는 그림자는 마침내 현실의 위협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몇 년간 소문만 무성했던 재개발 계획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동네 곳곳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철거 계고장이 나붙었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대형 건설이 제시한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그 돈으로는 서울은커녕 변두리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힘든 액수였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통첩의 날이 왔다. 오늘 저녁 동네 공터에 마련된 임시 천막에서 최종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설명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것은 사실상 강제 이주 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서연아, 오늘은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너라. 위험한 곳엔 절대 가지 말고. 아침 일찍 구둣방으로 향하는 진수 노인이 서연에게 신신당부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노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오늘 저녁 설명회장에는 험악한 용역 덩치들이 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하루 종일 서연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동네 사람들의 한숨과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대형 건설이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서연은 도서관을 드나들며 재개발 관련 법규와 판례들을 모조리 찾아 읽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형 건설이 제시한 계획의 모든 허점과 불법적인 요소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16소녀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들어줄까? 저녁이 되자 동네 공터는 수십 명의 주민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공터는 오늘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비정한 투기장이 되어 있었다. 천막 안단상에는 대형 건설의 임원들과 변호사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값비싼 맞춤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주민들을 오만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형건설의 대표 박성진이었다. 서연은 진수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성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은 가슴속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오래전 기억의 파편들을 건드리는 듯했다.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형건설 측 변호사는 알아듣기 힘든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이번 보상안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강변했다. 주민들이 항의하려 하면 주변에 도열해 있던 험상궂은 용역들이 위협적인 눈빛으로 막아섰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입니다. 내일 저녁까지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분들은 법에 따라 강제 집행에 들어갈 것이며 어떤 추가 보상도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박성진이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절망적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이 공기 중에 무겁게 퍼져나갔다. 진수 노인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가자 서연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굴복의 서명을 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작지만 그러나 모두의 귓가에 선명하게 밝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교복 차림의 한 소녀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김서연이었다. 서연아 안 된다. 진수 노인이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안심시킨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용역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차마 어린 소녀에게 손을 대지는 못했다. 서연은 마침내 단상 앞에 섰다. 그녀는 박성진을 자신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친삼촌을 두려움 없는 눈으로 똑바로 마주 보았다. 박성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웬 꼬마냐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의 말투에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컨디센션과 함께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짜증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다.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직접 손으로 그린 동네 지도와 대형 건설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서류였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온 법 조항에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대형 건설의 변호사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또한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 제시된 용적률은 이 지역의 실제 토지 이용 계획과는 맞지 않는 허위 수치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서연은 조금도 떨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혼자였다. 등 뒤에는 절망에 빠진 이웃들이 있었고 앞에는 거대한 권력이 있었다. 할아버지와 나영숙 아주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단지 동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이름 모를 소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박성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보잘것없는 교복 차림의 소녀가 10년 전 자신이 내버렸던 피부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녀의 손에 들린 낡은 지도가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운명의 설계도라는 것을 저의 당장 끌어내 박성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의 작은 몸을 덮치려는 순간이었다. 동네의 운명을 건 외로운 싸움의 막이 올랐다. 저의 당장 끌어내 박성진의 불호령이 천막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 말이 신호인 듯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용역들이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왔다. 주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김진수 노인은 서연아라고 외치며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웃들이 그를 붙잡았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소녀의 외로운 저항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용역들의 발소리를 들으면서도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단상 위빈 테이블에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펼쳤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녀가 낡은 지도와 신문기사 그리고 도서관에서 찾은 건축 도면들을 바탕으로 기억 속에 구축해온 이 동네의 완벽한 복사본이었다. 기다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위험의 용역들조차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칫했다.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지도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다. 대표님께서 제출하신 이 재개발 계획안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서연은 21번 고르고 천천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여왕처럼 당당했다. 이곳 지금 시장이 있는 자리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면 대표님의 보고서에 따르면 막대한 수익이 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시장은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자 지난 50년간 이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을 없애면 이 동네의 유동인구는 예측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주변 상권은 모두 죽고 결국 이 주상복합 건물은 유령 건물이 될 겁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단상에 앉은 임원들과 박성진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제가 제안하는 대안은 이것입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지도의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시장은 그대로 보존하고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명소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를 지금 계획보다 뒤쪽으로 옮기면 오히려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트의 가치를 15%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바로 대형건설의 자체 시장 분석 보고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제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경탄과 놀라움이 섞인 웅성거림이었다. 한낱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소녀가 대기업의 전문가들이 만든 보고서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심지어 그들의 데이터를 역이용하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박성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고작 달동네 계집애 하나가 수많은 전문가와 변호사들 앞에서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만이 그를 지배했다. 하하하하. 박성진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멸적인 시선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어린애가 그린 그림 쪼가리 하나 가지고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까짓게 뭘 안다고. 여기가 내 소꿉장난하는 놀이터인 줄 알아.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연이 펼쳐놓은 지도를 거칠게 구겨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용역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지금 당장. 이번에 용역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
서연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메고 있던 낡은 책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안에 있던 책과 필기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주민들의 절망적인 탄식이 천막안을 가득 채웠다. 김진수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책들 사이에서 굴러나온 작고 검은 물체가 대구르르 굴러가 단상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의 발치에 멈춰섰다. 그것은 서연이 10년간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낡은 나무새 조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하지만 단상에 앉아있던 윤 이사의 눈에는 그 작은 나무새가 번개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는 대형 건설의 창업주를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회사의 산증인이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윤 이사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자상했던 선대 회장님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작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고 있던 모습. 내 귀한 손녀 서연이에게 줄 선물이라네. 라며 환하게 웃던 회장님의 얼굴. 그리고 아들 내외를 불의의 사고로 잃고 유일한 혈육인 손녀마저 실종되었다며 절망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내던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 그는 또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불러 수정된 유언장의 증인으로 서명하게 했던 그 비밀스러운 밤을 기억해냈다. 멈춰. 천지를 뒤흔들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소리를 지른 사람은 윤 이사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임원들을 밀치고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나무 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용역들에게 붙들린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무 새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선대 회장님의 아들, 즉 서연의 아버지를 희미하게 닮은 듯한 얼굴 윤곽. 아가씨, 혹시 아가씨가. 윤 이사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대 회장님의 손녀 따님, 김서연 양, 맞으십니까?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 그 순간 가장 극적인 표정 변화를 보인 것은 박성진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윤 이사는 서연의 손목을 잡고 있던 용역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주민들을 향해 천막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 김서연 양은 대형건설의 창업주이신고 김상철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박성진 대표는 10년 전 형님 내외가 돌아가시자 어린 조카를 내다버리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서연 양이 실종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장이 있습니다. 대형건설의 모든 주식은 친손녀인 김서연 양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입니다. 윤 이사가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 천막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박성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김진수 노인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혹시나 아이에게 해가 될까, 아이의 과거에 상처가 될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슴으로만 품어왔던 세월이 터져나오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지난 10년간의 진실이 거대한 지각 변동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달동네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10년간의 억압과 거짓을 뚫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되찾은 정당한 계승자였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도박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이 몰고 온 파장은 거대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에 온통 들썩였다.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달동네의 신데렐라 대형 건설의 진짜 주인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박성진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윤 이사가 증거로 제출한 선대 회장의 유언장과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횡령 배임 서류 조작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족 아동 유기 및 학대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냉혹한 CEO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사건의 중심에 선 서연과 김진수 노인은 며칠간 언론과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았다. 윤 이사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정리된 후 두 사람은 마침내 자신들의 작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동정하거나 멸시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와 미안함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준 어린 영웅과 그 영웅을 묵묵히 키워낸 위대한 조력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들의 낡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나영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냄비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깐깐하고 날카로운 표정 대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깊은 부끄러움과 회한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영숙은 차마 서연과 진수 노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냄비를 낡은 밥상 위에 내려놓았다. 구수한 닭죽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내가 죽일 년이야.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첫마디였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아가씨한테 그리고 어르신한테 무슨 짓을. 나는 정말 바보 같은 못된 년이었어. 미안허이. 정말 미안하네. 서연 아가씨.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수년간의 편견과 오해가 녹아내리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그 모습을 멀차 지켜보던 진수 노인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를 드시오 사장님. 그동안 우리 서연이 그래도 사장님이 챙겨준 덕에 굶지 않고 컸소. 서연이 나영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죽 정말 맛있겠어요. 들어와서 같이 드세요. 원망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용서만이 담긴 서연의 말에 나영숙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며칠 후 대형 건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선대 회장의 유언장에 따라 김서연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형 건설의 새로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최연소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취임 후 서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달동네 재개발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 이름은 상생 재개발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 주민 설명회에서 제안했던 바로 그 계획이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그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녀는 자신의 첫 권력을 자신을 키워준 동네와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그날 밤 모든 소란이 잠든 후 서연과 진수 노인은 다시 그들의 작은 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밥상 위에는 나영숙이 가져다 준 닭죽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세상은 서연을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이 방 안에서 그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어린 손녀였다. 진수 노인이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거친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는 네가 대형건설 회장님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란다. 노인은 잔잔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겪고도 여전히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착하고 용감한 아이라는 게 할아버지는 그게 자랑스럽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 이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그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10년의 세월, 그리고 폭풍 같았던 지난 며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수백억 자산가의 무게도 대기업 회장의 책임감도 이 온기 앞에서는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세상이 저를 버렸을 때 할아버지가 제 세상이 되어 주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바로 제 세상이에요. 비겐 뒤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고요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번쩍이는 회장실이 아닌 서로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 작고 낡은 방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한때 서울에서 가장 낡고 가파른 비탈에 자리했던 달동네는 이제 상점벽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기적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좁고 어두웠던 골목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작은 공원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개천이 생겨났다. 낡고 위태롭던 집들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주택으로 재탄생했으며 동네의 중심에는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 마켓과 세련된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다. 이곳은 더 이상 가난과 소외의 상징이 아니었다. 인간 중심 도시 재생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며 전국의 건축학도들과 사회학자들이 순례처럼 찾아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대형 건설의 회장 김서연이 있었다. 20살의 젊은 CEO가 된 서연은 대한민국 재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최대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대신 상생과 지속 가능성을 기업의 최고 가치로 내걸었다. 그녀가 이끄는 대형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가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윤리 경영은 처음에는 비웃음을 샀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존경과 신뢰를 얻어냈다. 그리고 오늘 서연은 다시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동네를 찾았다. 동네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언덕 위에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건물의 현판에는 진수햇살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따뜻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다. 단상에 선 서연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주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값비싼 옷 대신 소박하지만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저는 오늘 한 기업의 대표가 아닌 한 할아버지의 손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갔다. 많은 분들이 제게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기적은 13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차가운 길 위에서 한 분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은 벽돌이나 시멘트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한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줄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깨끗하게 다려 입은 양복이 조금은 어색한 듯 연신 옷깃을 매만지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 바로 김진수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고단한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깊은 평화와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이 도서관을 저의 할아버지이자 제 세상의 전부이신 김진수님께 바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개관식이 끝나고 도서관은 동네 아이들의 차지가 되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새 책들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자신들의 새로운 놀이터를 만끽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도서관 가장 안쪽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할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제 노인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어린 시절 서연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의 무릎 주위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등 뒤에 서서 그 평화로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어깨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할아버지의 온기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아이에게 머물렀다. 아이들 무리 가장자리에서 낡은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조금은 낯선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작은 여자아이였다. 13년 전 세상에 홀로 버려졌던 자신의 모습이 그 아이 위로 겹쳐졌다. 하지만 서연은 슬프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저 아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의 주위에는 수많은 책들과 따뜻한 햇살과 선한 이웃들의 관심이 있었다. 절망의 씨앗이 심어졌던 바로 그 땅 위에 이제는 수많은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서관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유리 진열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 낡은 나무새 조각 하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주인을 증명하는 표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한 노인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원한 증표가 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로 태어난 동네의 정원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 시작될 수많은 두 번째 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통해 저의 다음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나눠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